안녕하세요. 저는 황루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48살이 되었고, 베이징 대학 외교정치학부에서 국제관계론과 세계외교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은 중국 최고 명문으로 불리며 저 역시 이곳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난 집안은 어느 정도 정치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화혁명 이후 당 간부로 활동하며 개혁개방 시기에 지역정부 정책을 주도해 성과를 올린 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주변 국가들이 중국을 우러러본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언제나 중국을 모방했고 역사적으로도 조공을 바치며 종속되어 있던 나라라는 인식을 철저히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국은 중국 도움이 없으면 존재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내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유학도 다녀온 뒤 베이징 대학의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어느덧 10년 가까운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고 저와 제 제자들은 중국이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연구하며 이를 열정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제질서나 중국 외교, 전략 같은 주제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중국의 영향력에 순응해 왔는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제자들은 저를 우러러보며 역시 중국이 최고라는 반응을 보였고 저 또한 그 분위기에 큰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학기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박성호라는 65세 한국인 교수가 교환연구생 자격으로 저희 대학원 수업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65세라면 한국에서 이미 은퇴했을 텐데 왜 굳이 베이징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듣는지 의아했습니다. 혹시 연구차 방문한 뒤 호기심으로 청강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강 명단을 보니 엄연히 학점 이수가 가능한 정식 연구생 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파란을 일으키고 최후까지 저를 괴롭히며 결국 제가 자멸해가는 계기가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학기 첫 주, 저는 대학원 심화 과목인 세계의 교사와 중국의 역할이라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로 석사 이상 과정의 학생들이 듣는 높은 레벨의 과목이라 보통 20명 정도만 수강합니다. 첫 수업 날 젊은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던 중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머리칼이 희끗했고 체격이 다부진 편이었으며 나이 든 모습이 20대 중반 학생들과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이 바로 박성호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역시 저를 쓱 보았으나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무뚝뚝한 인상으로 보였고 옆에 있던 중국 학생들이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두 한국인 노교수라는 점이 생소한 듯 했습니다. 일단 수업 소개를 하고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은 학력, 연구 관심 분야 등을 말했는데 박성호 차례가 되자 그저 한국에서 왔고 한국모대학에서 정년 퇴임 후 교환 형태로 등록했다. 동아시아 외교사를 공부하고 싶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으며 과연 교수 출신답다는 인상을 살짝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론 한국 교수가 이곳 베이징 대학에서 뭘 배우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시아 외교사라면 이미 우리가 충분히 연구해왔고 결국 중국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갈 텐데 왜 이 나이에 오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별말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 저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자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지 여러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령 동남아 국가에서 중국인을 만나면 특별 대접을 해준다거나 유럽에서도 중국의 발전상을 칭송하며 중국어를 배우는 지식인이 많다는 등 제가 짧게나마 출장해서 경험했거나 들은 이야기를 조금 부풀려 말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반중 시위가 크게 보도되지만 실제로는 소수 극단 세력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홍콩 시민들은 본토인을 반가워하며 경제적 이익을 나누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보도를 접하고 동료들이 해외에서 체험한 긍정적 사례들을 모아 학생들에게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분위기에 맞춰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런 시각은 중국 언론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고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어린 시절부터 중국은 주변국의 문화를 전파해왔다는 교과 과정을 밟아왔으니 제가 전하는 이야기에 별다른 이해 없이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반쯤 교실 뒤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박성호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질문일까 싶었고 그가 첫날부터 나서서 뭘 말할까 살짝 긴장했습니다. 박성호는 홍콩에 대한 제 주장,
즉, 홍콩은 실제로 친중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부분에 대해 통계 출처가 불명확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를 단순히 극소수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정부 보고서와 친정부 성향의 언론 자료들을 참고했다며 그 시위들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제가 직접 만나본 홍콩인들이 본토인을 호의적으로 대접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박성호는 조금 더 파고들어 추가 질문을 했지만 저는 친중 성향이 홍콩 내 다수다라는 언론 인용으로 맞받았습니다. 수업이 마무리될 즈음 박성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별것 아니군. 나이 지긋한 한국 교수가 뭘 좀 아는 척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후에도 계속 제 수업을 흔드는 존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연구실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박성호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인 주제에 왜 베이징 대학까지 와서 중국이 홍콩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듯한 주장을 펼치냐며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이나 홍콩 같은 주변국들은 예로부터 중국을 본떠 발전했으니 그런 사람이 뭐라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저 역시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겠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성호가 저와 제자들을 상대로 한두 차례 더 반박을 시도한다면 그냥 가만히 두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한국인으로서 뭔가 어필하고 싶은 모양새겠지 싶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수업 주제는 유럽에서의 중국 외교였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중국인이 얼마나 우호적 대접을 받는지, 특히 중국인의 소비력 때문에 환영받고 있다는 예시를 길게 들며 설명했습니다. 가령 레스토랑 예약 우선권이나 현지인들의 호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구나 하고 듣던 중 또다시 박성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의 무질서함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뉴스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침 뱉기, 쓰레기 무단 투기, 문화유산지 낙서 등 사례가 있으며 이를 두고 프랑스 시청이 별도의 에티켓 가이드를 만든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짜증이 났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개인적 사례일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프랑스가 중국 관광객을 매우 반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절히 응대받았던 제 출장 경험을 강조하며 언론이 부정적 사건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성호는 제가 겪은 개인적 체험만으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반론했습니다. 해외 기사들을 보면 프랑스 시민들이 중국 관광객의 몰상식한 행태로 불편해하는 사례도 충분히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국 수업 흐름을 방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박성호를 제지했습니다. 이 강의는 중국 외교 성과를 공부하는 시간이니 지나친 반박으로 분위기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적잖이 충돌하는 분위기에 압도된 듯 보였고 박성호는 더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몇몇 제자들이 제 연구실로 달려와 교수님, 저 한국인 때문에 수업 집중이 안 된다. 왜 저렇게 중국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걸 부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습니다. 저도 크게 개의치 말자. 우리가 바른 정보를 더 제시하면 된다고 달랬지만 속으로는 저 또한 점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과장인 장린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성호라는 한국인 교환연구생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 문제가 생기면 학과 명예에 타격이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별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자꾸 딴 죽을 거니 곤란하긴 하다고 했더니 장리는 필요하면 경고 정도 줄 수 있으니 일단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좋다. 이제 저 사람을 제재할 수 있겠군 하고 기대했습니다. 곧바로 저는 박성호에게 연락해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그가 제 시간에 도착했기에 저는 최대한 위험 있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요즘 수업 중에 중국 외교 성과를 지나치게 부정하는 발언이 많아 학생들이 불편해한다. 베이징 대학은 중국 학생들이 중심이니 필요 이상으로 우리를 깎아내리는 주장은 삼가달라. 학과도 우려하고 있다. 박성호는 중국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을 균형 있게 보자는 취지였다. 교수님 강의가 다소 일방적이라 보여서 질문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올라왔지만 꾹 참고 아무튼 지나친 반박으로 수업 질서를 흔드는 건 문제다. 학과 차원에서도 경고를 준다고 하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박성호는 굳은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가 수그러들겠지 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빗나간 기대였습니다. 이후 동아시아 문화 외교라는 주제로 강의하던 날, 저는 한글은 결국 한자의 하위 시스템을 본떠 만들었다는
중국 학계 일각의 시각을 소개했습니다. 세종이라는 왕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명나라 학자들이 자무 체계를 알려준 기록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부터 종종 언급하던 내용이기도 하고 중국 내에서는 꽤 인용되는 주장이니 별 의심 없이 말했습니다. 그때 교실 뒷자리에 박성호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또 시작이군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그는 한글은 음소문자고 한자는 표의문자니 직접 모방했다고 볼 수 없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과학적으로 자음 모음을 창제한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창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코웃음 치듯 받아넘기며 한국 자료에서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중국에서 한자를 베낀 흔적이 없다고 말할 순 없다. 게다가 한자 자체를 이미 사용 중이었는데 굳이 새 문자를 만든 건 결국 우리 영향이 큰 거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박성호가 프로젝터를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띄우려는 것 같았는데 제가 깜짝 놀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성호는 훈민정음 해례본 사진과 유네스코가 한글을 인류의 귀중한 문자로 평가했다는 기사 캡처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수업 자료가 아닌데 마음대로 화면을 쓰려고 하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여기 제 강의실입니다. 일방적으로 자료를 전시해 혼란 주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자 교실이 싸늘해졌습니다. 박성호가 파일을 끄고 자리에 앉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제가 너무 권위적으로 대한다는 시선을 보였고 대다수는 박성호가 경고를 무시하고 또 나섰다고 분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수업 뒤 학생들이 제게 몰려와 박성호를 싫어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왜 한국 문자가 대단하다고 우기는지 한자를 굳이 폄하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들의 말에 동조했고 이제 정말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박성호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저 역시 학과에 거듭 보고했습니다. 곧 장린이 한 번 더 연락해 박성호가 학내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데 괜찮은가라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수업 질서를 넘어 학교 명예까지 훼손할 우려가 있다. 당장 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린은 이미 학교 차원에서 주시 중이라며 정 문제가 있으면 경고나 퇴학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학기 중반 제가 주관하는 대학원 세미나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열었습니다. 학생들 외에도 외부인도 일부 청강 가능했는데 박성호도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솔직히 불편했지만 공적인 자리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여러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주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사회자가 질의응답을 받자 예상대로 박성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국 역할이 컸지만 그렇다고 주변국이 속국처럼 완전히 굴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 4대 외교도 형식상의 조공이었을 뿐 실제로는 주권과 독자 문화를 유지했다며 이를 곧장 속국 관계로 매도하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이나 베트남도 중국 영향력 아래 있었으나 자립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사회자가 의미 있는 반론이다라고 하자 저는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조공을 바쳤던 건 엄연한 복속이다. 한글 역시 중국 문자가 없었으면 탄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주류 견해다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주류 견해는 중국 내부 시각에 국한된 것 아닌가. 국제학계 전체를 보면 다른 평가도 많다고 되받았습니다. 세미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마침내 이 세미나는 제가 주관하고 여긴 베이징 대학이다. 계속 중국 입장을 폄하하듯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성호는 더는 말없이 조용해졌고 세미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변 청중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굴욕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습니다. 세미나 다음 날 저는 학과와 학교에 박성호의 학내 질서 문란 행위를 보고하며 공식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린도 이에 응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박성호에게 구두 경고를 하고 향후 수업 태도를 개선하라라는 가벼운 조치에 그쳤습니다. 저는 불만스러웠습니다. 저로서는 당장 퇴학이나 강제 귀국을 기대했는데 학교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경고가 떨어졌으니 박성호가 몸을 사릴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수업에서 근대 동아시아 외교와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이라는 주제를 다루다가
저는 또 한 번 박성호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 한국은 주변 강대국에 휘둘려 자주성을 갖추지 못했다. 실제로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에서 독립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본다. 지금도 미국 군사력에 의존하니 완전 독립국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익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쪽에 있던 박성호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그 말은 한국이 아직도 독립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한국은 1945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주권국으로 인정받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저는 비웃듯 미군이 주둔 중이고 경제도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는데 무슨 완전 독립인가라고 맞받았습니다. 교실이 점점 무거워졌고 박성호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결국 수업이 끝난 뒤 몇몇 학생이 교수님 말씀이 너무 과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학내 분위기가 더 나빠졌습니다. 박성호를 옹호하거나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황루이 교수가 한국 독립 자체를 부정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많은 중국 학생들은 한국인 교환생이 자꾸 교수님을 자극한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어 이른바 황루이 대 박성호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도리어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베이징 대학 교수인 제 입장에서 외부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저 한국인이 싫으면 떠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장 쪽에서 특정 국가를 너무 비하하면 국제 이미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라고 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내외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성호가 중국 내 동아시아 인식에 관한 자료집을 만드는데 그 안에 제 발언을 부정적 사례로 싣는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했던 말들이 중국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정보를 강조한다는 예시로 들어갈 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헛소문이겠지 넘겼는데 계속 들려와 불안해졌습니다. 정말이라면 베이징 대학으로서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박성호가 중국 내부 일까지 외부에 퍼뜨리려 하는 건가 하며 불안을 느꼈습니다. 장린에게 따져 물었더니 학교에서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사실이라면 문제가 크니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막을 방법은 없다. 외교부나 대사관이 얽혀 있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삼킬 수 없었습니다.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세계의 교사와 중국의 역할 과목의 마지막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그룹별로 연구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박성호는 공식 발표팀에는 없었지만 청강 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조가 한국과 중국의 외교사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조공을 바쳐온 사실, 그리고 한글이 중국 문자의 도움 없이 탄생하기 어려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히 한국은 중국 덕을 크게 봤다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대로 박성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시절 조공 관계가 정말 완전 복속을 의미하는지, 또 한글이 중국 문자를 직접 베낀 것인지 의문이 있다. 최근 한국학계 연구에 따르면 조공은 당시 국제법상 외교 형식 중 하나에 불과했다고 보기도 하며 한글의 음소 체계는 한자와 다르다는 증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자들은 당황했고 저도 나섰습니다. 이미 우리 수업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중국에 의지했다는 점은 확립했다. 한국 측 자료를 들어 반박하려 해도 대세는 바뀌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박성호는 그 대세가 중국 학계 내부에서만 주류인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받아쳤습니다. 저는 더는 참고 싶지 않아 언성을 높였습니다. 박성호, 여긴 베이징 대학이고 제 과목이다. 당신이 중국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만두시라. 교실은 얼어붙었고 박성호는 말없이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작게 박수를 치며 잘 쫓아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으나 많은 이들이 싸늘한 기운 속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그렇게 끝낸 저는 속으로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박성호를 꺾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를 불쾌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업 직후 학과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호가 교내외 언론에 뭔가를 제보했다는 소문이 돌고 제 발언을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녹취가 외부로 퍼지면 베이징 대학으로서도 난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배신감과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제 발언을 몰래 녹음해서 외부에 폭로한다면 제 입장이 어떻게 되나 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라고 했으니 일단 주시하고 있다고 학과가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학과에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박성호가 학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수 권위를 무너뜨리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 한다. 퇴학 또는 강제 귀국이 불가피하다. 장린도 동의해 학교 측에 이를 상정했습니다. 며칠 뒤 학과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저도 출석해 박성우가 얼마나 수업을 방해했는지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대학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퇴학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팀은 외교 마찰을 우려하고 한국과의 협정을 고려하면 퇴학은 무리일 수 있다. 사실상 허위 사실이라 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아직 확실한 녹음 유출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퇴학은 불가, 대신 경고 수위를 높이고 수업 출석 제한을 둘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학기가 거의 끝나고 박성우도 대부분 과정을 마친 시점이었고 한국 대사관 측의 압박 등으로 인해 학교가 더는 강경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는 저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맞서는데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학기 말 박성우는 가벼운 징계를 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퇴학이나 추방 같은 공식 처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충돌했던 한국 교수가 별 손해 없이 떠나다니 억울했습니다. 학교도 이제 사건이 끝났으니 더 문제 삼지 말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수고했다며 형식적으로 위로했지만 저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우가 떠난 뒤에도 제 강의나 제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국을 비하하는 분위기 아니었나라고 수군대고 외국인 교환학생 중 몇 명은 제 수업을 피했습니다. 황루이 교수는 편파적이라는 평이 슬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도대체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지? 제가 중국의 시각을 알려주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일부 동료들은 박성우가 떠난 후에도 제 강의에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동료 교수 중에도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국제 교류가 활발한 교수들은 지금은 세계가 다원적 목소리를 존중하는 시대라 한쪽 주장만 밀어붙이면 역풍 맞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중국 우월론을 무조건 강조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억울했습니다. 중국이 최고라는 주장을 하면 왜 안 된다는 건가? 한국 같은 나라를 굳이 배려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의 충고가 불쾌했고 오히려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외국인 교환학생들은 제 과목을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가 분명했습니다. 저를 찾던 일부 석사과정 학생들도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역시 많은 학생 앞에서 더는 큰 소리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과장도 저에게 공개 강의를 할 때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마라. 점점 평판이 나빠지니 문제라고 조용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프로젝트와 위원회에 활발히 참여했지만 이제는 제 이름이 잘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조차 저와 협업을 꺼리는 분위기였고 외부 초청 강연이나 세미나 요청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황루이 교수님 수업은 너무 편향적이니 다른 교수님 강의를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갈수록 구석으로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모든 단초가 박성우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제 와서 그를 어쩔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끝난 사건이라며 손을 뗀 상태였습니다. 동료 중 저우인이라는 후배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해외 인맥이 넓고 온건한 외교적 자세를 중요시하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저우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예전에는 주변 국가가 전부 중국 덕에 발전했다고 믿었는데 요즘 해외 학자들과 교류해보면 그들 나름의 역사와 주체성이 확고하더라. 조금 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해.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한국은 분명히 예로부터 중국 문화에 빚진 나라다. 왜 우리가 그걸 부정해야 하지라고 했습니다. 저우이는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단정하기만 하면 국제사회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 박성우와의 갈등도 결국 선배님이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완강해졌습니다. 아무도 제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제 강의를 듣겠다는 외국인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 학생들도 황루이 교수 수업을 들으면 편향적인 시각에 갇힐까 부담된다는 반응이 퍼졌습니다. 학부 평가에도 제 강의가 여러 지적을 받았고 학장실 쪽도 황 교수, 조금만 더 태도를 바꾸시라고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동료들과 유쾌하게 커피를 마시며 의견을 나누던 저였지만
이제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연구실에 틀어박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을 거는 걸 꺼리는 듯했습니다. 집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요즘 베이징 대학에서 내 평판이 좋지 않다는데 한국인에게 발목 잡혀 문제를 일으켰다고 들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박성호가 중국을 비하하길래 제가 옳은 말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좀 더 융통성 있게 처신했으면 좋았을 텐데 당 간부들도 너를 문제 교수로 인식하면 내 앞길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분위기가 이미 저를 좋지 않게 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에는 정년 보장이나 승진 심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집니다. 저도 마침 그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제 심사가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국제학계와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들어왔고 학내외에서 편향적 시각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논문이나 연구 실적은 충분한데도 학내외 평가가 좋지 않아 보류됐다니. 결국 박성호와 갈등을 빚은 뒤로 쌓인 부정적 인식이 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중국 최고의 외교학 권위자로 거듭나 세계 무대에서 자국의 위상을 떨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교내외로부터 외면받고 학생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며 승진 심사까지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모두 박성호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게 무슨 잘못이 있나, 그저 중국이 우월하다는 믿음을 지킨 것뿐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현실은 제가 고집 센 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힌 채 도태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저는 베이징 대학 외교정치학부 교수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학과 주도 행사에는 거의 초대받지 못하고 신임 교수들의 협업 프로젝트에도 제 이름은 오르지 않습니다. 외부 강연 요청도 끊겼고 학생들은 황무의 수업은 편향적이라는 소문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박성호와 그가 주장한 것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 덕에 겨우 성장한 나라이고 한글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중국 문화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저는 제 신념을 꺾을 수 없고 꺾고 싶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당일 칭화대 대형 강당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앉은 교수진은 리 교수님을 비롯해 동북공정 연구팀 핵심 인물들이었고 정부 측 인사가 초청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그들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아쉽게도 발표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지리문화적으로 중국 왕조의 지방 정권이었다. 내몽골은 예부터 중원 세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지금도 분명 중국 영토다. 몽골 본국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중국 왕조와 교류하며 한국 역시 고대부터 중화문화권 아래에 있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인 아르텅입니다. 태어난 곳은 행정구역상으로 중국에 속해 있는 내몽골 자치구이지만 몸과 마음은 늘 몽골 본토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며 자라왔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2명의 남동생,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몽골에서 여러 직종을 전전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한국 이사짐 센터에 취업하셨고 그렇게 번 돈을 몽골로 보내주심으로써 저희 가족은 내몽골에서도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생활비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한국 아이돌 굿즈, 한국 음식 고추장, 라면 등 전자제품 등을 자주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접했고 전자제품으로 각종 동영상을 시청하며 한국에 대한 선망과 호감을 키워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직접 한국 문화를 느껴보고 싶다는 꿈도 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내몽골 자치구에서의 교육은 갈수록 중국어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몽골어 과목이 사라지거나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보면서 저는 일찍부터 중국이 왜 우리 고유 문화를 지워버리려 하지? 라는 의문과 반감을 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교적 중국어를 쉽게 익히는 편이었고 시험 성적이 상위권이라 교사들에게 주목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환경 덕에 칭화대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는 과연 이 길이 옳은가 하는 갈등과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택배 상자는 어린 시절 제게 보물상자 그 자체였습니다. 전자제품도 좋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이돌 앨범과 한국 예능 프로그램 DVD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중국어 억지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집에 돌아오면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고추장, 된장 등을 활용해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시고 남동생들도 한국 게임기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은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은 나라구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한국 덕분에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여겼고 아버지가 힘든 육체노동을 견디며 모은 돈이 몽골로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너희는 한국에 있는 아버지 덕에 참 잘 산다며 부러워했습니다. 한편 내몽골 자치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점점 중국어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절반 이상 몽골어 수업이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장과 담임선생님은 중국어가 곧 미래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목들을 중국어로 전환했습니다. 국어 몽골어에 해당하는 과목 시간은 줄고 푸통화표준 중국어가 대체했습니다. 몽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사라졌고 복도에서 몽골어로 이야기하다가 교사에게 지적을 받는 친구들도 늘었습니다. 저는 내심 분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우린 몽골인인데 왜 몽골어를 쓰면 안 되지? 그러나 제 성적은 좋은 편이었고 부모님께도 이왕이면 성적이 잘 나오는 쪽이 내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겠니라는 말을 자주 들어 제겐 그저 울분을 삭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두각을 나타나자 선생님들이 칭화대나 베이징대도 노려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대학에 가고 싶다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한국어를 공부할 기회도 시간을 낼 여건도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그래도 중국 명문대에 들어가면 너나 우리 가족 모두 자랑스러워질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걸 보며 고민이 커졌습니다. 결국 고3 때 우수 인재로 뽑혀 칭화대학교 장학생 후보가 되었고 최종 선발 통지서까지 받았습니다. 주변은 환호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제가 살면서 꿈꿔온 건 아버지가 계신 한국이었고 중국이라는 나라엔 별다른 애정이 없었으니까요. 칭화대 합격 소식을 아버지께 전했을 때 아버지는 한국 이사짐 센터 숙소에서 조금은 피곤한 목소리로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집안의 영광이야.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실 한국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한국 문화와 노래를 좋아하고 무엇보다 아버지도 거기 계시니까요. 그런데 성적이 좋아서 칭화대에 합격해버렸는데 이게 정말 옳은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내가 어디서 공부하든 넌 몽골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 굳이 중국을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그 대학에서 많은 걸 배우고 너만의 길을 찾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힘들지만 너희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 내가 만약 중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그 경험으로 우리 몽골과 한국 사이의 가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칭화대에 간다고 해서 몽골인 정체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중국 안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더 깊이 알아볼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저는 한국에서 또 한 차례 택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귀찮을 만큼 자주 각종 한국 음반과 음식, 그리고 새로운 전자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짐에 끼워 넣으며 칭화대 기숙사에서도 적적할 때마다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예능을 보면서 마음을 달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칭화대에 가면 대단한 지식인들이 많을 텐데 내가 케이팝에 심취해 있으면 좀 이질감 느껴질지도 몰라라고 놀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게 한국은 풍요와 재미, 그리고 가족의 아버지의 헌신로 상징되는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몽골 문화를 억압하고 동화시키려는 세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컸습니다. 입학식 때 저는 넓디 넓은 칭화대 캠퍼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여기가 바로 중국 최고 명문,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행여나 드러날까봐 제가 중국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속내를 숨겼습니다. 1학년 때 동북 역사개론, 중화통합사상 같은 과목을 들으면서 동북공정이라는 개념을 자주 접했습니다. 동북공정이란 중국 동북지역 만주, 내몽골, 그리고 고구려 발해가 있었던 지역을 모두 중국사의 일부로 재정의하려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대략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 교수들은 중국의 동북공정은 주변 민족과 역사를 통합해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재조명하는 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몽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역시 고대로부터 중국 왕조의 영향 아래 있었고 결국은 모두가 하나의 중화민족이라는 말이 수업 시간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분노했지만 아직 1학년 초반이었고 장학생으로서 학점과 성적 유지를 해야 했기에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간을 들여 동북공정에 관한 논문과 국제사회 반응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UNESCO나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찾아보니 내몽골에서 몽골어가 강제로 축소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구체적 통계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또 미국 유럽 학계에서는 고구려와 발해가 독립 왕조였던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동북공정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비판하는 논문이 다수 있었습니다. 2학년이 되자 전공 필수 과목 중 하나로 동북공정 심화 토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수업은 칭화대 역사학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과목으로 교수 학생이 함께 토론을 통해 동북공정의 학술적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동북공정 지지 교수들이 앞장서고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반박 없이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담당 교수인 리 교수가 말했습니다. 동북공정은 역사학과 민족학 분야에서 우리 중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발해, 고구려, 내몽골의 모든 역사는 결국 중화민족의 가지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이 수업을 통해 주변 민족과 국가가 왜 모두 중국의 일부였는지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이걸 진짜라고 믿는 건가? 아니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말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수업을 거듭할수록 제 의구심은 커졌습니다. 교수들은 무조건 동북공정이 위대한 학술이라 칭송했고 반대 의견은 서구 중심적 시각, 왜곡된 민족주의라고 공격했습니다. 리 교수님은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 발표를 자주 시켰습니다. 처음엔 저도 저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몽골 탄압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마자 한 중국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몽골에서 몽골어 교육이 축소된 건 사실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세계화 시대에 더 경쟁력을 주려는 것이잖아요.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머리끝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내몽골 아이들은 자국 언어를 빼앗기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내몽골 출신입니다. 몽골어를 쓰는 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UNESCO나 인권단체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의사소통 언어를 하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언어와 문화를 말살당하고 있다는 근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는 건 문제 아닐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 교수님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런 보고서야 어디까지나 서구 편향이 있지 않겠니? 라고 하시곤 수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이들 앞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SNS와 국제통에 접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석탄과 광물, 자원이 검열 강화로 인해 통관 지연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몽골 최대 석탄 광산인 타반 톨고이의 생산량이 크게 늘었음에도 중국 측이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걸어 사실상 몽골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였지요. 몽골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인접해 있어 수출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외 정책상 필요에 따라 그 길을 막으면 몽골은 별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몽골이 중국에 무역 종속되는 구조가 가속화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보고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내몽골 지역에서 언어를 없애려고 할 뿐 아니라 몽골 본국까지 경제적으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이것이 동북공정이라는 거대 담론과 맞닿아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주변 민족과 국가를 모두 중화민족이라 주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제적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2학년 2학기에 들어서자마자 학과에서 대규모 동북공정 특별 세미나를 연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전공 학생과 교수는 물론 정부 관계자, 타 대학 교수들도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세미나 제목은 동북공정의 업적과 미래 방향. 저는 직감적으로 이 자리가 정면 돌파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미나 당일 칭화대 대형 강당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앉은 교수진은 리 교수님을 비롯해 동북공정 연구팀 핵심 인물들이었고 정부 측 인사가 초청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그들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발표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지리문화적으로 중국 왕조의 지방 정권이었다.
내몽골은 예부터 중원 세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지금도 분명 중국 영토다. 몽골 본국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중국 왕조와 교류하며 한민족 한국 역시 고대부터 중화문화권 아래 있었다. 마치 주변 모든 민족이 고대부터 현재까지 중국이라는 대통일 역사 속의 일부였다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맥이 빠질 정도로 익숙한 논조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오늘은 반드시 말해야 한다. 제발 질문 시간을 줘라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미나가 발표 위주로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에 사회자가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이라고 물었을 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자가 다른 분 계십니까? 하며 머뭇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자 저를 지목했습니다. 마이크가 제게 전달되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칭화대 역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르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몽골 출신 몽골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동북공정을 학술적으로 완벽하다고 평가하시고 내몽골 그리고 고구려 발해사까지 모두 중화민족의 범주라고 주장하셨는데 저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발표자들은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히며 미리 준비해둔 근거를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첫째, 내몽골에서의 몽골어 말살 문제를 간과하시면 곤란합니다. UNESCO와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 그리고 2020년 이후 쏟아진 국제 언론 기사를 보면 내몽골 자치구, 학교에서 몽골어로 된 교과서 사용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중국어 교육 확대라고 주장하지만 본질은 문화언어 동화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세계 인권 규범과도 상충하며 자치구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해당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습니다. 만약 동북공정이 학술적 연구라면 왜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왕조에 조공을 바쳤다고 해서 그 왕조가 고구려 발해를 완전히 지배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조공 관계는 동아시아, 고대 중세에 흔히 있었던 일종의 외교 형태였습니다. 더욱이 미국 하버드대 동아시아학과, 영국 SOAS, 한국학연구소 등 여러 해외 학계에서는 고구려 발해를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 있었던 독자적 왕조로 분류하며 중국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의도가 크다고 비판하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과연 동북공정연구진은 국제학계의 이런 반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몽골 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입니다. 몽골은 지리적으로 내륙국가이고 주요 수출품인 석탄 광물 자원의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이 비공식 규제 강화를 통해 몽골의 수출기를 사실상 틀어막고 있다는 국제 보도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몽골이 중국과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북공정 논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제적 타격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팽배합니다. 이는 학술 연구가 아니라 정치외교적 압박처럼 보이는데 동북공정 주창자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당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이내 단상에 앉았던 리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르텅 학생, 꽤 많은 자료를 인용해 주었군요. 하지만 UNESCO나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기구가 늘 선의로만 보도하는 건 아닙니다. 서구 중심 시각이 개입되어 있다는 건 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몽골의 중국어 교육 확대는 국가 정책이자 그 지역민을 위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고구려 발해사 역시 다수 중국 사서 슈쇼를 통해 조공 관계가 분명히 존재했으니 중국 역사로 보는 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몽골과의 무역 문제는 글쎄요. 제 전공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무역 분쟁은 어디에나 있는 일 아닐까요? 학계 발표자로 온 또 다른 장 교수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과거 원나라 시기나 청나라 시기를 보면 몽골은 이미 오랜 기간 중국 대륙과 혼연일체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국제법적으로도 내몽골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입니다. 동북공정은 이를 체계화하는 과정일 뿐 주변 민족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물론 내몽골이 현재 중국 영토인 건 국제법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토와 문화언어 정체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민족 자치구라면 오히려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공 관계만으로 고구려 발해가 중국사라면 동아시아 역대 여러 나라가 서로 조공을 주고받았는데 그 모두가 중국사라는 뜻인가요? 조공은 그 시대의 외교 형식에 가까웠고
고구려나 발해가 완전한 종속국이었다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해외 학계는 이를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는데 왜 동북공정 쪽에서는 자꾸 국제 시각을 서구 편향이라 치부해 버리나요? 그리고 몽골 중국 무역 문제는 결코 사소한 분쟁이 아닙니다. 몽골 GDP 중 상당 비율이 석탄 광물 수출로 창출되는데 그 시장을 중국이 손쉽게 막아버리면 몽골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해집니다. 동북공정이 하나의 중화민족이라는 논리를 확산시키면서 동시에 무역 협상을 중국 쪽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 아닌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조금 더 간단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저를 제지하려 했지만 강당 안 일부 학생들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학생들이 지지를 표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뒤쪽 줄에 앉아있던 한 중국인 학생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실 저도 동북공정이 정당하다는 말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반박 자료를 들어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몽골 탄압이나 몽골 무역 차단 문제는 지금까지 잘 몰랐고 고구려 발해사도 해외 논문과 비교하면 분명 이견이 큰 것 같아요. 또 다른 학생도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고구려가 한국 역사의 일부로 널리 인식되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동북공정이라는 게 정말 학술 목적만 있는 건가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난감해했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흥미롭게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리 교수님과 장 교수님은 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갑작스럽게 모든 논쟁을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동북공정은 국가적으로 오랜 기간 진행돼 온 연구 프로젝트고 주변국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리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잔뜩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르텅, 오늘 토론 재미있었네. 내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온 건 알겠고 하지만 우리도 괜히 동북공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설을 분석한 결과라네. 이게 이렇게 쉽게 깨질 리 없지 않나?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중국 사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국의 문헌만 해석해놓고 주변국 문헌과 고고학 자료 그리고 국제학계의 연구 결과를 외면하면 그건 편향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몽골이나 몽골 본국이 느끼는 피해와 불만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리 교수는 살짝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국가 정책과 맞물린 연구이다 보니 우리가 쉽게 방향을 바꾸긴 어렵네. 그래도 학생이 말한 내몽골 언어 문제나 몽골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몰랐던 부분이니 더 알아보도록 하지. 비록 확실한 입장 변화를 느낄 순 없었지만 리 교수의 말 속에서 약간의 여지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과 학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세미나에서 제가 논란을 일으킨 여파 때문인 줄 알고 잔뜩 긴장했지만 막상 연구실에 들어가 보니 학장님은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아르텅 학생, 어제 세미나에서 했던 말 인상 깊었네. 사실 나도 동북공정이라는 게 완전히 순수 학술이라기보다 국가적 의도가 개입된 프로젝트임을 알고 있네. 그런데 학생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제 보고서나 자료를 인용해 반박하는 경우가 드물었어. 학장님은 이어 동북공정 연구팀 내부에도 정도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교수는 강경하게 모든 주변 민족을 철저히 중국사로 편입하려 주장하지만 또 다른 교수들은 학술적 중립성을 지키고 싶지만 국가 지원을 받는 연구 프로젝트인 만큼 공개 반발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 덕분에 이번 계기를 통해 내부에서도 내몽골 문제나 몽골 무역 갈등 같은 민감한 이슈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네. 한번 연구팀 회의에도 초대해볼까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학부생인데요. 학장님은 미소 지으며 학생이 오히려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당사자니까 충분히 값진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에서 아버지께 영상 전화를 드렸습니다. 최근 칭화대에서 벌어진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동북공정 세미나에서 내몽골과 몽골 무역 갈등 문제를 지적했어요. 교수들이 처음엔 당황했지만 학생들도 제 편 들어주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 아버지 덕분에 한국 문화를 접해온 덕분에 고구려와 발해가 한국 역사라는 것도 잘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동북공정이 허무맹랑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그러나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르텅,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한국에서 일하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뿌듯하다. 몽골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내몽골 동포들이 언어를 잃어가는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내가 그 대학교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해. 그리고 고구려, 발해를 한국 사학계에서는 당연히 자기 역사로 본다고 하더라. 아버지 주변 한국인 노동자들도 중국의 고구려 발해는 중국사 주장을 이해 못하겠다고 말해. 내가 꼭 이 부분을 중국에 알려주고 몽골인으로서도 내 길을 당당히 걸어가길 바란다. 저는 아버지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사함, 몽골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중국이 벌이는 동북공정에 대한 반감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얼마 뒤 학장님이 실제로 저를 동북공정 연구팀 회의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회의에는 리 교수, 장 교수 외에도 여러 교수가 참석했고 저 같은 학부생이 들어가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긴장감을 안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회의 주제는 내몽골과 주변국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우선 리 교수가 최근 국제사회에서 내몽골 언어 탄압 보도가 늘어나는 건 유감이다. 그러나 우린 학문적으로 내몽골은 중국사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장 교수가 맞장구 쳤습니다. 네. 몽골 수출 갈등 문제까지 언급되는 건 과도한 확장입니다. 이때 학장님이 저에게 아르텅 학생,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게라고 했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리 교수님, 장 교수님, 그리고 연구팀 교수님들, 제가 여러 국제 보고서와 데이터, 그리고 몽골 뉴스 매체를 살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몽골 언어 정책은 UNESCO 등 인권문화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내몽골 자치구에서 몽골어로 된 교과서가 급격히 폐지되거나 중국어로 대체되고 시위에 참여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몽골어 사용을 억압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몽골 무역 규제 또한 몽골의 석탄광물 수출 중 80% 이상이 중국에 향하지만 중국 세관에서 비공식 제한이나 지연 통관 조치를 취해 몽골 광산업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몽골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전략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고구려 발해사 문제도 국제 고고학 역사학회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고구려와 발해는 독립 왕조였다는 게 다수설이며 중국사와 완전히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됩니다. 동북공정 측이 이 부분을 서구 편향이라 일축하는 건 학술적 태도로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회의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교수는 노트에 뭔가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장 교수는 이건 서구와 한국 자료니까 신뢰하기 어렵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중국 측 자료만 100% 신뢰하는 게 정말 객관적인 연구일까요? 내몽골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지인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몽골과 한국 측 역사는 그들 문헌과 고고학 자료도 중요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장 교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 교수 역시 떨떠름한 표정으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이해는 하겠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결국 내몽골 문제나 몽골 무역 갈등 문제를 연구팀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결론을 내고 끝이 났습니다. 제가 완전히 그들을 설득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 주장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교수 몇 명은 저를 다가와 고맙다, 우리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리 교수도 학생, 나중에 내 사무실에 와서 이 보고서들을 더 설명해 주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이게 참교육인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히 깨뜨린 건 아니지만 그들이 마주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성취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칭화대에서 동북공정 관련 수업을 들을 때마다 저는 꼬박꼬박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몽골 문제, 몽골 본국 무역 갈등, 고구려 발해사 왜곡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몇몇 교수와 학생들은 꽤 불편해했지만 점차 저를 곰곰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반대파로 인정해주는 듯했습니다. 아버지께는 이 모든 과정을 자주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에서 돈을 벌고 계셨지만 너 덕분에 몽골인으로서 자존심이 서는 것 같다며 뿌듯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예능을 자주 보고 케이팝 노래를 흥얼거리며 기운을 차린다는 얘기에 한국에 정말 고마울 따름이다.
나중에 기회되면 한국과 몽골을 잇는 다리 역할도 해봐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중국 칭화대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있지만 몽골인 정체성, 한국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동북공정의 허무맹랑함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나면 내몽골 동포들이 몽골어를 지키고 몽골 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치우치지 않고 고구려 발해사가 한국과 동아시아 역사로 제대로 자리매김하도록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누군가는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냐고 하겠지만 적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저는 칭화대에 입학해 동북공정과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중국이 얼마나 주변 국가와 민족을 자신의 역사로 포섭하려 애쓰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동시에 그 주장에 수많은 허점과 문제점이 있음을 국제사회 논문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몽골어 탄압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몽골 본국은 중국 무역 의존으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고구려 발해사마저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많은 학자들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런 사실을 칭화대 교정에서 직접 알리고 토론회와 세미나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했다는 점이 작은 자부심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동북공정이 금방 사라질 리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논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저 나름의 참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몽골인으로서 한국에 커다란 감사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음식, 아이돌 굿즈, 전자제품 덕분에 풍요를 누렸고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다른 나라 문화를 강제로 흡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존중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반면 중국이 내몽골과 몽골을 무리하게 동화하거나 억압하려는 태도에서 진정한 존중이 빠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동북공정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이 한 몽골 학생의 시각으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정복 대상이 아니라 존중하고 공유해야 할 유산입니다. 그 사실을 칭화대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